기후난민, 환경난민도 난민으로 보호되나요? 관련성 문제 2번. 난민협약상 사유와 관련이 있는가에 관한 두 번째 뜨거운 쟁점으로 기후난민 혹은 환경난민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 다뤘던 전쟁난민이라는 용어가 정확하지 않듯 기후난민, climate refugees 또는 환경난민, environmental refugees라는 용어는 사실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로 과거엔 환경난민, 즉 환경 파괴로 인해 해외로 피신한 경우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학술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에서 환경 파괴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만 한 난민을 환경난민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자국정부, 인접국가정부, 기업이 자귀 또는 부자기로 특정 지역의 환경 파괴를 초래하여 피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특정 지역에 홍수, 해일,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피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파괴로 인한 피난은 실제로는 정부의 활동과 연관되어 있거나 복합적인 경우가 많고, 오로지 환경 파괴만으로 해외로 피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급박한 자연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가 완전히 붕괴하지 않은 이상 해외로 피난하기보다는 국내 실향민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적 자연재해를 겪어도 복구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게 될 수 있어서 이재민이 발생하지만 난민제도의 틀 안에서 다른 나라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는 쉽게 찾기 어렵고, 서서히 진행되는 점진적 기후위기는 이주를 촉진시킬 수 있으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로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환경난민과 병렬적으로 또는 그 부분으로서 최근엔 점차 보편적,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위험성이 커지면서 기후난민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 국제이주기구 IOM은 제15차 UN 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2050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최대 10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충격을 안겼습니다. 코로나19, 쓰나미, 캘리포니아 산불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관적 전망은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 9월 29일 비영리 독립 싱크탱크인 경제평화연구소가 발간한 생태학적 위협 기록부 2020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7억 4천만 명이 자원 위협에 처하고 10억 명 이상의 자연재해적 위협에 처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중고기 인구를 제외하면 약 12억 명 이상의 생태학적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실제로 난민제도의 문제로 논의되기보다는 이처럼 환경 파괴, 기후위기의 경각심을 일깨운 형태로 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긴 하지만 201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난민 컴팩트에서도 Climat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Natural Disasters increasingly interact with the drivers of refugee movement 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기후난민이란 용어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며 Persons displaced in the context of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라고 부르고는 있으나 유엔 난민 기구도 역시 이를 미래의 난민 문제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환경난민, 기후난민은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실제 다른 사유와 분리되어 단지 환경 파괴, 재해 또는 기후위기만을 이유로 해외로 난민협약에 따른 보호를 구하는 경우가 세계적으로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를 이유로 난민협약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한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환경 파괴, 자연재해가 난민협약상 5대 사유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관련성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가 되겠죠? 이로 인해 해외로 피신하여 피해를 주장하는 난민들은 지역적, 계층적, 사회적으로 그 국가에서도 정치적 힘이 없어 보호되지 않고 인권 침해를 당할 사람들의 경우가 많아 이론적으로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지위로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로 인간에 의한 박해를 상정한 난민 협약에서 단지 생태적 원인 외에 국가의 보호 실패까지 입증해야 하고 자국 내 다른 곳으로 대안적 국내 피신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우연한 자연재해의 경우 미래의 복구 가능성이 있어 박해의 위험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후난민에 관해 실제로 다퉈진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해 발생한 난민,
즉 기후의 변화로 인해 한 국가가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기게 될 경우가 그 예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투발루, 키리바지, 바투아투, 몰디브 등으로 국토 전체가 해수면 상승으로 이미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국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미래의 복구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 국적국으로 돌려보내도 될까요? 그중 하나인 키리바시 섬에서 10여 년째 다투어오고 있는 분야인데요. 뉴질랜드로 이주 후 난민 신청을 했던 T씨의 경우 결국 뉴질랜드 정부의 난민주의가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위원회는 2020년 1월 기후위기로 임박한 위험에 직면해 피난을 온 사람들을 강제로 본국에 돌려보낼 경우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므로 임박한 위험은 아직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다고 합니다. 기후 난민에 관한 유엔 기구의 최초의 결정인 의미는 있지만 가정적인 결정일 뿐 명확히 난민으로서 보호 의무를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기후 난민, 환경 난민의 문제는 관련성 문제, 이것은 이론적으로 넘어설 수 있고 차후 난민제도의 법리적 도전을 통해 이 틀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난민 협약에 기대는 것보다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막아설 전 지구적 연대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난민들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지 모릅니다.